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초대된 G7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야망이 정상회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최국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G7 정상들과 평화기념관에서 핵무기 파괴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본 뒤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 게 주요 이슈입니다. 중국도 G7 정상회담에 맞춰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정상회담을 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채무상한선 인상 협상은 될 것 같다는 분위기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3명이 인플레이션이 재정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사태보다 총이 공중보건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월그린이 샌프란시스코시에 오피오이드 전염병과 관련해 거의 2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슷한 조치를 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다음 주에 대선 출마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임신 6주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 회부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몬타나주가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몬타나주 전체 인구는 로스앤젤레스 시의 4분의 1인 100만 명이고 틱톡 사용자는 결국 100만 명 이하면서 법적 도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 세탁 등 13개 혐의로 연방 기소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제명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내일도 모레도 또 회담이 끝나는 때까지 탑뉴스로 전할 겁니다. G7 하면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최국인 일본 또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먼저 해야지 되네요. 경제 규모상 또 이태리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캐나다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은 올해의 초대 손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G7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회의가 당연히 경제적인 안보가 돼야지 되는 것, 더군다나 요즘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야지 된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담장에 G7 국가가 아닌 나머지 두 국가가 회담장에서 계속 이제 눈에 띌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얘기를 하죠. 룸에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elephant in the room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G7 정상회담은 일본은 조금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6개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 회담장에 없는 그 나라와 관련된 것,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에 관련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결국은 파워 국가 사이의 경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미국을 비난하는 많은 한국을 포함을 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국가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역사상 딱 내놓고 우리가 슈퍼파워로 우리 뜻대로 세계 질서가 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나 이런 세계 질서는 슈퍼파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때로는 그 슈퍼파워에서 약간 피해 보다가 핀란드나 이번에 무슨 스웨덴처럼 결국은 그 슈퍼파워들과 가담을 중립국에서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 G7 정상회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아시아나 유럽에서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그 모임이 더 강할지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이 더 강해질지 여기에 따라서 또 세계의 역사가 달리 쓰여지는 거겠죠. 해서 먼저 중국을 말씀드리자면 아니 러시아가 더 간단하니까 러시아부터 말씀드리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all about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환대를 받고 일본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일본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그 야망을 갖고 있는 것, 군사적인 행동조차도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이 비슷한 거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북한도 우리가 핵무기도 선제 공격으로 쓸 수 있어. 남한에 대해서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런 그 군사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대만이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외교는 다 자국의 이익에 달린 그런 겁니다. 자국의 이익과 또 그런 것들이 맞으면은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만에 대한 야망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선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그 나라들도 영향을 받아서 나라의 그 존립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나라의 그 안보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G7 국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급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G7은 중국에 반대하는 G7이 아니다 하는 것을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G7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멀리 미국과 가까이 이게 이제 회의의 전체적인 결론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사이드라인 회담도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하고 파푸아기니를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쿼드라든가 여러 그 사이드라인 회담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로 그 측면 그 회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히로시마입니다.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역구가 히로시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거지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 결론이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터뜨린 그 원자 폭탄 때문에 숨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30만 명이 넘고 히로시마에서도 14만 명이 훨씬 넘고 그분들이 지금 80년 됐나요? 그 원자 폭탄을 터뜨린 지 어려서 원자 폭탄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86세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일본의 그 G7 정상들이 가면은 만날 겁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만 그 원폭 한국 사람 피해자 그곳에 기념관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왜 그 한국 대통령이 거길 가느냐 일본 조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최국인 일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일본이 핵무기의 피해 국가, 피해 국민이 됐기 때문에 핵무기 없는 세상 같은 것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서는 이번 그 G7 정상회담에서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를 선택을 한 겁니다. 세계 리더들이 토요일에 다 같이 갑니다. G7 리더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피스 메모리얼 뮤지엄을 방문해서 지금도 그 건물 보면 딱 그 폭격을 맞아서 다 부서지고 시커멓게 돼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곳에 가서 1945년도 8월 6일이었죠. 히로시마에 터뜨린 그 핵무기로 인한 그 비극의 스케일이 얼마나 되는가 세계 G7 정상들이 눈으로 보라.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보겠죠. 눈으로 보라 해서 다 동의를 하고 가는 겁니다. G7 국가들이 거기에 가면은 그해 말까지 14만 명이 8월 6일에 그 원자탄을 터뜨렸는데
말까지 뭐 한 4개월, 5개월 되죠. 14만 명이 숨졌고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조 바이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같은 리더들이 원자폭탄으로 지금의 무기는 더 강해졌잖아요. 그때보다. 무엇이든지 다 파괴의 파도를,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답니다. 그 뮤지엄에서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가. 이것도 이제 일상적인 아이템으로, 왜 일본이 자그마하게 뭐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아이템으로 하는데, 그 일상적인 아이템이라는 게 찢어진 교복들, 도시락 가방, 벤또죠. 그러니까. 그리고 3살짜리 아이가 그 폭탄이 터지기 24시간 전에 탔던 세발 자전거. 그 3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설명을 하겠죠. 그 박물관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히바쿠샤, 그 피폭자들, 생존자들을 세계 G7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만나고 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야망, 이걸 이제 일본의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는 게 기시다 후미오의 이번의 야망입니다. G7 그 정상회담에서의 야망. 미국의 핵 우산에 속해 있는 일본도 근데 실패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 또 이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조약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 핵폭탄을 맞은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데에 대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화기념관을 G7 국가 정상들이 전부 방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거기 가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조의를 표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핵군 축의 핵무기를 줄이는, 이미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 걸음은 원자폭탄 결과를 경험을 한 일본이 그 현실을 확실하게 세계 지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각 나라들이 더 투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약을 할 것이며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적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북한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핵 없는 세상 좋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미국만을 어떻게 믿겠어? 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0%가 넘으니까, 그 전에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이었던 지금 뭐 야당에서도 핵무기 개발, 뭐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안 한다고 포기 각서를 쓰고 왔다고 비난을 하는 아주 그 묘한 아이러니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히로시마를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방문했죠. 그곳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터뜨렸으니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비극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스처를 한 거잖아요. 그때 미국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오바마 대통령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과 행렬이냐? 그게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일본인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왜 사과 행렬을 하고 히로시마를 가냐고 했었을 때 이제 정치인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 오바마의 결단을 지금 그 세계의 역사가들은 잘못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으로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독일은 분명히 또 얘기를 합니다. 아, 뭐 핵무기 뭐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G7 리더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사의 사죄 부분은 사죄 부분이고, 미국도 사죄는 하지 않고 히로시마에 가서 약간의 그 제스처를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미국은 언제나 이 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번에 G7 플러스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것에 우리가 입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맞는 것만 취해가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는 지금은 미국 편에 있는 것이 즉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요, 중국, 북한 이런 그 이슈에 있어서 미국 편에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 다른 것 다 제치고 안보에 유리하다 해서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런 쪽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세계의 그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G7보다는 짧지만 기간은 짧지만 중국에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G7보다 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죠. 그런데 아주 이틀 동안 레드카펫 쫙 펼치고 오늘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을 그 다 지형적으로 다 옆에 있으니까 시진핑도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틈에요? 모스크바의 힘이 좀 모스크바가 이런 지역들을 관리하는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아시아에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도 천연자원 같은 것을 그곳에서 많이 들여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 같은 것을 딱 들여가려고 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 실크로드 같은 것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에 중국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요. 중동을 제외하고 최대 규모의 원전이 있는 유전이 있는 곳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이걸 중국이 딱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국제 정세는 언제든지 구소련 연방의 국가들이 힘이 별로 없고 러시아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러시아가 힘들고 저렇게 될 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중국이 손을 딱 내미는 거죠. 저희는요 경제도 이렇게 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좋은 사이지만요.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등등을 놓고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또렷한 경쟁, 지금 협조를 해야지 힘이 커지는 파이를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손절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G7은 G7대로 각국의 이해에 맞게 조금씩 서로 양보도 하고 양보 안 하면서 이렇게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일본에서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내 상황이 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집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바깥의 일만 외교만 해서 더 많은 것을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지고 간 거지만 할 수 있을 텐데 집중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채무 상한선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많아서 오늘 이상하게 굵은 막 획이 변하는 미국의 추세 같은 것 그런 뉴스가 많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어느 뉴스부터 해야지 되죠? 네, 이 뉴스 맞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히로시마에 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게 도대체 채무 상한선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대통령도 가기 전에 분명히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고 또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그 뉴스는요 채무 상한선 이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테이블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하니까 될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정헌법 14조를 동원을 해서 만약에 너무 많은 삭감을 해라. 공화당이 그렇게 해서 그걸 도저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는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것.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그 표수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표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제가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 5표를 더 얻어야지 과반수가 돼야지 218이 돼야지 되는데 공화당에서 5명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바이든을 투표한 지역구의
의원, 하원 의원. 그래서 이제 뭐 영킴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미셸 스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5명 그 민주당의 타겟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겠습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이 하고 결의를 보여주면은 공화당도 조금 양보할 것 같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거 어차피 공화당의 5표를 가져오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화당에 이제 뭐 프리덤 코커스 같은 그 유명한 그룹이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블루덕 코얼리션이라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조금 중도적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괜히 뭐 서로 218표 되지도 않을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협상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원래의 일정을 해외 순방 일정을 중단을 하고 미국에 와서 주말에 이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면 이제 그때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초치기 같은 것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부터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그렇겠네요. 월요일이 돼봐야 어떤 그림이 조금 변화가 있는가 알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2명 본인의 스텝을 딱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건 주도하는 거니까 하원에서 돈 문제를 항상 주도를 합니다. 먼저 상원보다. 그래서 케빈 맥카티 그 의원실에 뭐 보좌진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원 의장쯤 되면은. 그리고 특히 이 돈 문제, 예산 문제에 대한 그런 보좌진들과 백악관의 2명 협상가죠. 말하자면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밤샘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강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특히 요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났는데 총기 폭력을 공공 건강으로 봐야지 된다. 이건 그냥 폭력 사건,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공 건강으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그만큼 이 총기 폭력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화면이 일본 보여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야속하게도 금방도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그 악시오스가 다른 기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입소수네요. AP통신이 많이 하는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결과인데 이 결과를 또 더 힐 등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사람들 지금 전반적으로 공중보건 가운데서 가장 지금 큰 위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요. 총기와 총기에 대한 접근, 액세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대중건강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해 2월 달에는 17%였는데 5월 달에는 26%로 9%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중보건의 위험이 바로 오피오이드 그리고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입니다. 이건 25%로 1% 몇 개월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도 총기로 사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더 급한 거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비만이네요. 21%에서 20%로 역시 1%가 줄어들었고 암에 대한 그 공중 위협이다 하는 것도 2월 달에 12%에서 5월 달에 8%로 4%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운전할 때의 어떠한 그 불안전 같은 것도 4%에서 3%로 줄어들었고 담배, 타바코 상품 이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대중에 대한 공공 건강 위협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3%입니다. 코비드 19 이제 많이 느슨해지셨죠? 2월 달에 6%에서 지금은 3%. 알코올, 이 술 중독 같은 것은 2월 달에 2%에서 지금 이제 3%로 가장 중요한 공공 건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로 1%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총기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니면 12살짜리가 용의자, 18살짜리가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5명 가운데 1명이 개인적으로 총기 위협,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요. 6명 가운데 1명은 개인적으로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총격 희생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용주들은 여러 가지 보험 비용 같은 것 늘어나죠. 또 정신건강 상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기 폭력을 공중구 보건 문제로 해야지 된다 하는 압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건 이제 또 정치인들에게 압박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성인 1,095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더 힐도 이 내용을 쭉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럼 이렇게 총격 사건이 공중 그 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 됐는가? 49%는 그 원인을요, 총을 쉽게 만질 수 있으니까 12살짜리도 18살짜리도 AR-15 같은 것을 만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사진 않았다 하더라도 총이 너무 많아서 집에도 많고 뭐 장전된 총도 있고 그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도시일수록 더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민주당원일수록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숨지는 그 경우는 마약 과다 복용이 훨씬 많죠. 지난해에 이제 지난 1년, 2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서 11만 명이. 보통 우리가 코비드 이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6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봤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펜타닐도 엄청 심각한 건데, 여론조사 결과를 어느 때 했는가에 따라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지만 내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 총기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펜타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11만 명이나 되는 거지만, 이건 대량 총격 사건은 몇 사람이 숨지다, 이런 것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너무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그린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의 오피오이드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거 전염병으로 보잖아요. 이제 처방약 남용, 막 처방도 가짜로 해서 그런 것, 그것과 관련해서 거의 2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새로운 검사, 치유 검사가 이런 일들을 이뤄냈는데, 14년 동안 내는데 거의 처음 8년 동안에 많이 돈을 낸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이 돈은 시에 뭐 마약 중독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2억 3천만 달러라는 돈은 아무리 뭐 체인도 많고 하는 월그린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 회사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으로 받은 가장 큰 금액이랍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요, 월그린만 고소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제약회사도, 펄듀 그 제약회사도 고소를 하고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회사들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월그린이 왜 여기에 2억 3천만 달러나 샌프란시스코에 배상을 해야지 되지? 제약회사도 그렇지, 뭐 약을 만든 거는 원래 뭐 아픈 사람들 진통제로 처방하라고 암 환자들 뭐 이렇게 준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그린이라는 약국이 이걸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처방전이 불법이고 가짜인데도 어쨌든 약을 팔았잖아요. 그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서, 불법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팔았다. 이러한 것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고소를 하면서 잘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가 500%가 늘어났답니다. 50%가 아니고 500%, 5배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지방법원이 월그린에 결국은 책임이 있다. 어쨌든 불법으로 된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 처방전만 받으면 약을 팔려는 의도가 더 많았던 건 아니야? 불법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죠. 그래서 월그린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이 같은 합의를 했고요. 펄듀를 포함한 다른 제약회사도 역시 그 소송에서 전에 1억 2천만 달러 이상 뭐 합의금을
샌프란시스코에 주기로 했습니다. 월그린이 또 할 말이 있겠죠. 아니 우리가 오피오이드를 만드는 제약회사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오피오이드를 배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니 이런 일 억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월그린은 배상에 합의를 하면서 우리의 임무, 헬스케어와 웰빙에 대해서 더 많이 앞으로도 일해가겠다는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는 워낙에 오피오이드 전염 사태가 심각해서요. 샌프란시스코만 그렇습니까? 로스앤젤레스도 낮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밤에도 더 하겠네요. 제가 밤에는 잘 안 다녀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낮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하루면 주위에서 보려고만 하면은 보이잖아요. 안 보려고 하거나 뭐 그냥 외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도시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 하원이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원으로 가겠죠. 이 상원에서의 결과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가리질 않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주예요.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였던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상원 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 팀 스캇 같은 아주 주목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여성 정치인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다. 상원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임신 12주일이 넘으면은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곧 시행이 7월 1일부터인가요?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지금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니키 헤일리 그 지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방송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낙태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대통령으로서 서명하겠습니까? 하는 것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 근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되겠다. 이건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니키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또 젊은 여자고 50대에 51살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낙태 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좀 넌센스다. 이 정도의 표현은 했습니다. 잠시 뒤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으로 전부 몬타나주가 틱톡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속사정이 많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섹션 맞죠? 네. 세 번째 섹션에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플레이션 많이 나아졌다고 요즘 또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그렇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부터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5명 가운데 3명이 인플레이션이 재정적으로 저를 이제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12월 달보다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갤럽의 가장 그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물가 인상을 아주 심하게, 물가 인상이 저를 심하게 압박합니다. 또는 어느 정도 압박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61%. 그래서 11월 달보다 12월이 아니라 11월이군요. 11월 달보다 6%가 결국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61% 아무튼 많이거나 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운데서 15%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도 항상 수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필수품 같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1년에 4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분들은 29%가 정말 살기 힘드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46%는 어느 정도 힘드네.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조금 아래 99,999달러까지 버시는 분들도 15%는
심각하게 살기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또 다 수입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50%는 어느 정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10만 달러 이상 벌어도 심하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입니다. 40%는 어느 정도 힘들다. 뭐 자녀 교육에도 들어가고 뭐 부모님들, 뭐 부양가족 있으니까 10만 달러 가지고도 누가 뭐 싱글이 10만 달러를 버느냐, 몇 가족이 10만 달러를 버느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도 5%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너무 힘들어요. 40%는 어느 정도 힘들다. 소매 물가는 4월 달에 3월에 비해서 0.4%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4.9% 올랐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에 2021년 4월 이후에는 지금 소매 물가가 가장 그 인플레이션 폭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그럼 왜 지금 오히려 11월 달보다도 더 살기 힘드네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누적이 됐다는 겁니다. 누적된 것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지금 더 힐의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가 빠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좀 세이빙 해뒀던 돈이 있잖아요. 정부가 코비드 때 뭐 줬었던 그런 돈도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안심하고 가다가 이제 돈이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좀 초조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2,3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도의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그러면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역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답변이 35%였습니다. 뭐 교육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나이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비와 물가 인상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 뭐 엔겔 지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택을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이것보다 3배 이상이네요. 11%.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여론조사 결과는 4월 3일부터 조금 더 기네요. 앞에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이건 25일까지 1,013명. 숫자가 조금 작으니까 오차 범위는 1% 더 커져서 4%포인트입니다. 몬타나주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표현의 자유 위배다 하면서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틱톡 회사는 소송 안 할까요? 아니면 또 뭐 자유를 외치는 많은 그룹에서 분명히 소송을 하겠죠. 그레그 지안포르테 공화당의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뭐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12월 달에 그 몬타나 주정부 기구에서는 다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몬타나 인구는요, 로스앤젤레스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시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땅은 커도 시골이기 때문에 인구가 드문드문 살잖아요. 그래서 총 좋아하고 몬타나가 하늘이 예쁘고 유나마마가 거기에 살았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인구가 100만 명보다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인의 반 정도가 1억 뭐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비율을 그대로 몬타나주에 적용시키면 한 50만 명 정도는 사용을 한다고 할 때도 이게 1억 5천만 명에서 50만 명이면은 그다지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몬타나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주도 늘어나지만 10대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하고 20대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지금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틱톡 금지 시리즈인 겁니다. 당연히 뭐 중국 회사가 모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바이트 댄스가 그래서 스파잉한다 미국 사람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 틱톡 CEO가 얘기했잖아요. 그랬지만 중국에 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뭐 주입을 어린 사람들에게 중국 것은 뭐든지 좋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주입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틱톡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뭐 1분 만에 화장하는 법, 뭐 1분 만에 뭐 요리하는 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문화적으로는 우려한다 하는 거고요. 이 틱톡의 CEO인 그 슈지추는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근데 한 번 이런 거 있었잖아요. 틱톡 직원들이 저널리스트들 것을 이렇게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했었던 그런 것은 있고 3월 달에 연방 정부는 미국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지하겠다. 이것도 이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에서 앱을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그곳에 실려 있으면 하루에 뭐 $10,000 정도, 최대 $10,000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방 소송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지금 틱톡을 근무하는 회사가 미국뿐이 아닙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은요. Five Eyes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이 나라와는 이런 협약, 저 나라와는 저런 협약이 있어서 물론 영국과 미국이 정보 공유를 가장 많이 하지만 거기에 이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면 영국, 미국 Five Eyes에서 안보, 보안 파트너인 겁니다. 이 국가들은 전부 이제 틱톡을 연방 정부의 기구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요.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려고 하네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5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선거 그 등록국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등록을 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디센티스 있고 트럼프 있고 니키 헤일리도 있고 알칸소의 전 주지사였던 아사 허친슨도 있고 비벡 라마스와미 그 비즈니스 젊은 그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있을 테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 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럼 벌써 몇 명입니까? 1, 2, 3, 4, 5, 6, 7, 8 8명인데 이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누가 좋아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그 구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제명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에서는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더 큰 어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후졌지만 후진 인물이라도 어떤 때 그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조지 산토스라는 롱아일랜드가 포함된 뉴욕의 3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을 킵하려고 하는 것을 몇 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투표 이 사람 한 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의안을 냈는데 그 결의안이 221대 204 뭐 공화당 가운데서도 여기 찬성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네요. 제명시키자 하는 것. 근데 의회 의원을 제명을 시키려면은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죠. 대신에 어떠한 하나의 안건이 있으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대로 공화당은 공화당에게 유리한 대로 내잖아요. 내서 공화당에서 이게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 공화당 위원도 있고 민주당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로 이제 보내자. 이건 이제 공화당이 그래서 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공을 한 것이고 윤리위원으로 보내자 하는 것은 이것도 시간 끌기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왜 뭐 몇십 일 뭐 이런 것을 시간을 끌면 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고 보면서 하자 하는 조지 산토스라는 아무리 연방 13개 돈 세탁을 포함을 해서 아주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혐의로 기소가 되고도 무죄라고 하고 난 잘못이 없다고 하고 나의 무죄를 다 증명을 하겠다고 하고 뭐 청소년 때부터 뭐 브라질에서 절도한 것은 조금 이제 돈 배상 같은 것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의원들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공화당은 9세기에서 10세기 초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제 최초의 바이블이 어제 $3,800만 팔렸다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이블이지만 $3,800만 엄청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쓰기 위해서 100마리의 그 동물의 그 표피가 희생됐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도 가장 비싸게 팔리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헌법이 초안 인쇄판이 제일 비싸게 팔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